어사 박문수는 관북지방의 민심을 살피라는 왕명을 받고 국경지대인 두만강 유역을 순시하고 회령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도 가도 험산 줄령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첩첩 산중에서 밤을 맞았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한숨을 쉬며 발길을 재촉하던 박문수의 앞에 기적처럼 너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유하게 해주시오. 박문수의 외침소리를 듣고 함지박을 든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바깥 양반은 출타 중이고 단칸방인데 어쩐다. 여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산중에서 길을 헤매다 밤을 맞았소. 부엌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부탁하오. 박문수가 재차 사정하자 여인은 마지못한 듯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 곳곳에 짐승 가죽이 널려 있는 곳으로 보아 집주인은 사냥꾼인 듯했다. 산골이라 강냉이밖에 없네요. 욕이라도 하슈. 여인은 객이 시장한 걸 눈치챈 듯 강냉이 한 바가지를 내밀었다. 투박한 겉모습과는 달리 꽤 살가운 여인임을 알 수 있었다. 호, 강냉이 알이 참 실하게도 여물었네. 시장이 반찬이라 바가지에 가득한 강냉이가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잘 먹었소. 그럼 이만 자러 가야겠소. 박문수는 여인의 기색을 살피며 부엌으로 나가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그냥 예서 자시오. 나는 윗목에서 잘 테니 댁은 거기 아랫목에서 자시면 되오다. 여인은 바느질감에 시선을 둔 채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박문수는 예상 밖의 호의에 감지덕지하며 염치불구하고 아랫목에 들어 누웠다. 피곤한 것과는 달리 잠이 영 오질 않았다. 실눈을 뜨고 호롱불 앞에 앉아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30 전후로 보이는데 이런 산골에서 썩기는 꽤 아까운 미모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반지꼬리를 밀어놓고 박문수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스스럼 없는 그녀의 행동거지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관북지방 여인들은 야인들의 풍습을 닮아 남녀 내외법도 모르고 성풍속이 문란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인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박문수는 몸부림을 치는 척하며 자신의 다리를 여인의 배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이 양반이 잠버릇이 몹시 고약하고만 그래. 여인은 투덜거리며 박문수의 다리를 슬그머니 밀어버렸다. 얼마 후 박문수는 다시 돌아 누우며 다리를 여인의 사타구니 쪽에 얹어놓고 팔로 여인의 가슴께를 더듬었다. 이 양반이 보자보자 하니까.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는 척하고 있는 박문수를 향해 소리쳤다. 이 몹쓸 인간아, 능청 떨지 말고 벌떡 일어나거라. 여인의 호통에 놀란 박문수가 엉거주춤 일어나자 여인은 회초리를 찾아들었다. 점잖은 손님 같아 잠을 재워줬더니 어디서 엉큼한 짓을 하려들어. 이 추잡하고 막대 먹은 인간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행실머리를 내 고쳐주마. 어서 종아리 내놓거라. 박문수는 어쩔 수 없이 바지가랭이를 올리고 여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설마 진짜로 매를 때리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정없이 휘두르는 여인의 회초리에 박문수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피가 맺히기 시작했지만 여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난생 처음 당하는 수모였다.
허나 박문수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고 여인이 존경스럽게까지 했다. 손님의 앞날을 생각해 때린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랫목에서 얌전하게 주무시구랴. 기가 질린 박문수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웠는지 멀리 산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이놈! 어서 일어나거라! 깜빡 잠이 들었던 박문수는 거친 사내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다. 사냥꾼 복장을 한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박문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냥 나갔던 여인의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이미 부인에게 얘기를 들은 모양으로 사나이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여인네를 능욕하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은 내 숨통을 끊어놔야겠다. 새끼줄로 박문수를 꽁꽁 묶어서 끌고 나간 사내는 꼴을 담는 구러기에 그를 처박아 놓고는 마당에 있는 박달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사내가 워낙 힘이 장사라 박문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내는 활을 들고 박문수를 노려보았다. 이놈아, 호랑이도 놓친 적 없는데 화살 맛을 보여주마. 사내가 활시위를 당기려 하자 박문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다. 네 이놈, 나는 암행어사다. 그와 동시에 날아든 화살이 구럭을 매단 줄을 꿰뚫었다. 구럭이 땅에 떨어지며 박문수는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용서하시오. 당신의 배포를 내 시험해 보려고 장난을 좀 쳤소. 부인더러 술상을 봐오게 한 사내는 박문수에게 술을 권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실은 나도 자네 부인을 시험해 보려던 것이었는데 혼쭐이 났네 구려. 박문수의 말에 사내는 껄껄 웃고 곁에 앉은 부인은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헌데 어사 양반의 배포를 보아하니 판서밖에는 못 되겠소. 영의정감인가 했는데 허허 그참 아깝구려. 하지만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소. 나도 사냥질이 팔자인지라 예서 이러고 산다오. 허럽게 웃는 사내를 보며 박문수는 어쩌면 그가 산간에 숨어 사는 현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곳을 떠난 박문수가 회령고을에 들어섰을 때 초가집 울타리 너머로 한 노파가 통갓을 쓴 아전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느티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지켜보니 노파는 아전에게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애걸복걸하고 있었다. 아전나리, 내 이 돈을 드릴 테니 우리 아들 좀 감옥에서 꺼내주시구랴. 자네 아들 같은 강간범을 꺼내려면 원님은 물론이고 이방 형방에게도 찔러줘야 하니 백냥은 돼야 어떻게 손을 좀 써보지. 나원 이까지 엽전 30냥을 누구 코에 붙이라구러.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소. 그년의 꼬임에 걸려든 거라고 안 합디까. 그런 소리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들 꺼내놓고 싶거든 나머지 70냥이나 어서 마련하시오. 아전이 노파의 손에 든 30냥을 빼앗듯 챙겨들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문수는 뭔가 결심한 듯 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는 회령고을의 민정을 살피기 위해 수아들을 미리 파견해 놓고 있었다. 주막에서 수아들을 만난 박문수는 그들에게 노파 아들의 강간 사건을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아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건은 회령에서 대덕으로 가는 고갯마루의 외딴 주막에서 일어났다.
주모의 남편은 행상을 다녔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웬 젊은이가 아내와 정분을 나누고 있었다. 분을 참지 못한 그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젊은이를 마구 찔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젊은이는 주모를 겁탈한 죄로 고발을 당해 옥에 갇혔는데 옥중에서도 주모가 꼬리를 쳐서 걸려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송사란 아전들이 작성하는 소장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마련이어서 아전들은 이쪽 저쪽을 오가며 금품을 갈취해 이득을 얻고 있었다. 수아들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박문수는 그날 저녁 무렵에 문제의 주막을 찾아갔다. 칼부림 사건 때문인지 주막은 폐업 중인 모양으로 인적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박문수가 살인문을 흔들자 잠시 후 여인이 등을 들고 나왔다. 지금은 장사를 안 하니 딴 곳으로 가보세요. 이 밤중에 가긴 어딜 가겠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박문수가 사정을 하자 여인은 등을 들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비춰보더니 들어오라고 했다. 방 안은 그런대로 정갈한 편이었고 여인이 내온 주안상도 소담했다. 박문수는 술잔을 들이키며 찬찬히 여인을 살펴보았다. 시골 주막의 여인네로선 드물게 보는 미색이었다. 손님은 서울 양반이신가 봐요. 여인은 안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를 관찰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걸 어찌 알았소? 살결이 계집애처럼 하얀 거 보고 금방 눈치챘지요. 주모도 한양 여인네 못지않게 곱구려. 박문수의 말을 듣고 살포시 웃는 여인의 모습에 교태가 어렸다. 이곳 역시 방이 하나뿐이라 박문수는 아랫목에 여인은 윗목에 누워 잘 수밖에 없었다. 박문수는 자는 척하며 가만히 여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윗목에 누워있던 여인이 슬며시 아랫목으로 굴러내려왔다. 박문수는 깊이 잠든 척 숨을 죽였다. 곁에 다가온 여인은 박문수의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다리를 걸치기도 했다. 그래도 박문수가 기척이 없자 이번에는 손으로 그의 아랫도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인의 손을 잡아채며 몸을 일으켰다. 이 무슨 방자한 짓이오. 회초리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여기 똑바로 서서 종아리를 내미시오. 박문수가 회초리 될 만한 걸 찾아들고 호통을 치자 여인은 마지못한 듯 치마를 걷어 올렸다. 설마 하며 눈치를 보던 여인은 박문수가 사정없이 종아리를 내리치자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여린 여인네의 종아리를 치는 내 마음도 아프지만 자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냉큼 일어서시오. 주상 같은 박문수의 호통에 여인은 찔끔하며 몸을 일으켰다. 다시 박문수가 매를 치려 하자 여인은 목을 놓아 울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뛰어들며 박문수 앞에 엎드렸다. 손님, 문 밖에 숨어서 다 엿들었습니다요. 이 여편네가 제 마누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이런 꼴을 목격하고 칼부림까지 했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제 버릇을 개 못 주네요. 박문수는 그가 여인의 남편임을 알고 우선 사과부터 했다. 주인장, 미안하오. 하룻밤 자고 가려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아이고, 여편네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손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요.
소인이 이제야 알았구만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 젊은이 잘못이 아니라 이놈의 예편네가 꼬리를 쳐서 그리 된 것이라는 걸 내 이제야 똑똑히 알았구만요. 사내는 방문수 앞에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여인은 치마를 둘러쓴 채 울고 있었다. 다음 날 관아에 들려 주모의 아들을 풀려나게 한 박문수는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며 돈을 갈취하던 아전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모두 감옥으로 보냈다. 며칠 후 관북지방의 암행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박문수 일행은 노파모자의 전송을 받으며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다. 후일 사냥꾼의 예언대로 박문수의 벼슬은 판서에 그쳤는데 박문수를 각별히 아꼈던 영조 임금은 그가 재상이 못 되는 이유에 대해 박문수는 바른 말을 잘하고 지나치게 강직하며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한다.